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반지하로 옮겨가게 됐어요. 엄마는 예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애쓰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씨름에 잠겨 계시더니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일하러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일이 1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사춘기로 예민했던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았어요. 당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순진해서 남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엄마도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집안을 일으키는 거라며 저와 동생을 뒷받침해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고요.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학원도 수학 과목만 듣고 웬만한 과목은 저 혼자 참고서를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스스로 깨우쳐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서 공부하는 게 점점 수월해졌어요. 노력은 절 배신하지 않아서 중학교 때까지는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눈에 띄게 올랐어요. 고2 때부터는 전교등수 안에 들면서 선생님들도 저를 명문대에 갈 학생이라며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저는 고3 때까지 성적을 잘 유지해서 상위권 대학 사회학과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좀 모자랐거든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는 걸 좀 더 잘 알고 아는 게 많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제 전공을 공부하면서도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울 생각이었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직접 벌어서 쓰고 동생 용돈도 주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하고 다녔고 자연히 학교 성적은 떨어지게 됐어요. 2학년 2학기까지도 알바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게 한 선배가 전공 성적이 너무 나빠서 계속 취직이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평생 알바만 하며 살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성적부터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저는 종종 수업을 빠져가면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의에 꼬박꼬박 들어갔어요. 수업 내용도 중간에 빠진 걸 따라잡느라 애를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알바도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만 하는 걸로 대폭 줄였죠. 3학년 1학기를 힘들게 공부하고 났더니 2학기는 많이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있는 힘을 다했어요. 취업 박람회도 빠짐없이 가서 정보 수집도 하고 선배들한테 입사시험 족보를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합격했어요. 일은 어렵고 야근에 밤새우는 날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첫 월급을 타서 엄마한테 드렸을 때 뿌듯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 신영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고마워. 어려운 형편에 공부도 잘하고 대학 때도 용돈 한 번 안 타가고 혼자 다 벌어서 썼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까지 갖다 주니 엄마는 이제 더는 바랄 게 없어.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동생도 저한테 용돈 많이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을 때마다 좋아하는 엄마와 동생을 떠올렸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고 2년 후에는 대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야근도 밤샘도 일상이 되자 점점 삶이 지루해지더라고요. 매일 일하고 집에 가고 아니면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한잔하고 집에 가는 게 다였으니까요. 돈 버는 재미도 일하는 재미도 시들해질 즈음에 저는 기타를 배우러 다니게 됐어요. 회사 다른 부서에 있는 동기가 기타를 배운다길래 한번 보려고 따라갔다가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등록을 했죠. 기타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강사는 대학에서 실용음악과에서 건반을 전공하고 부전공을 기타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모르는 음악이라는 세계에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났더니 어쩐지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처음 한 달이 끝난 후 3개월 등록을 했어요. 강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기타 배우는 것도 더 재밌는 것 같았고 집에 와서도 연습을 하니까 할 일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강사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코드도 열심히 외우고 한번 진도 나간 건 다시 설명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는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박신영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번 가르쳐드리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해오시네요. 성인 취미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별 말씀을요. 그냥 집에 가서 죽어라 연습만 했어요. 다시 설명 듣고 진도 안 나가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엔 거의 기타 연습만 해요. 에이, 남자친구도 만나시고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연습만 하셨겠어요. 겸손하시네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고 강사는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며 저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사과할 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레슨날 갔는데 강사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셔서 속으로 잘됐다 했어요. 저 박신영님한테 관심 많거든요. 라는 말에 저는 무엇에 홀린 듯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는 외모도 평범하고 누가 첫눈에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까지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고 1년 이상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엄마는 제가 음악학원 강사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만나고 6개월쯤 됐을 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엄마는 네 남자친구가 음악 강사로 계속 일은 한다고 하지만 정규직은 아닌 거잖아. 난 결혼 상대는 제대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다. 네가 정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 곧 학원 차릴 거래.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잖아. 음악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줏대는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하자 엄마는 별 수 없다는 듯 알겠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즈음 남자도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길래 만난 지 400일이 되던 날 모른 척하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미리 예약을 했어요. 제 예상대로 남자는 이때다 하고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신영아, 우리 결혼하자. 너한테 정말 잘할게. 라며 14K 반지를 내미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이 레슨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희는 곧 양쪽 집에 결혼 소식을 알리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자도 저희 집처럼 아버지가 안 계셨고, 남자 어머니는 결혼 당사자들하고 어머니들만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좀 깐깐해 보이기는 해도 점잖고 좋은 분 같았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많은 걸 포기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어쨌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그해 가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결혼식 때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포기하고 정말 소박하게 했어요. 남자가 음악을 하는 게 보기 좋아서 어떻게든 밀어주기로 했어요. 안정적으로 음악을 하려면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 앞으로 음악학원을 내줬어요. 학원이 개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떡에 음식을 잔뜩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너한테 정말 고맙다. 우리 성태가 이제야 좀 피려나 보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더라고요. 남편은 전보다 활기가 있어졌고 자기 음악을 하는 데에도 열심히였어요. 학원에 학생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학원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럭저럭 해 나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학원을 연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학원 일이 안 맞는다며 불평을 하던 남편은 유명한 가수 노래를 프로듀싱 하게 됐다며 신이 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날 알아보는 사람만 있으면 나도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신영이 너 이제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래, 당신이 꼭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다. 힘내. 라고 격려했고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걸 먹이려고 영양제며 보약을 챙겨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프로듀싱 준비를 하려면 학원 일을 같이 못한다는 말에 학원을 잠시 쉬기로 하고 그동안 남편이 쓸 용돈을 제가 다 대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로듀싱 하기로 했던 일이 취소가 됐다는 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딴 대접한다는 게 말이 돼?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야.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녹음실 스태프들과 트러블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문제가 커져서 가수가 남편하고 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지가 잘 나가면 평생 잘 나갈 줄 알아? 아주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달리 뭐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속상하겠지만 잊어버려.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때까지 버티려면 생활도 해야 하니까 학원 다시 열고 레슨하자. 준비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올 거야. 넌 그게 문제야 항상. 아주 사람을 있는 대로 몰아붙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히 뭘 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돈 벌어오라고나 하고 그러면서 무슨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번 일 안 된 거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뭘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여. 마음대로 넘겨짚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당신이잖아. 너도 날 우습게 보는 거야? 너 항상 그랬어. 지가 돈 좀 번다고 사람 얕보고 말이야. 아우 기분 나빠. 라더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연락을 해봤죠.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핸드폰을 꺼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학원에서 잔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사이는 냉랭해져 갔어요. 제가 아무리 말로 풀어보려 해도 저와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남편 길을 죽여놨다며 저한테 원망을 퍼부었어요. 잘난 며느리 얻지 말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릴 때 들었어야 했어. 내가 너무 널 믿은 거지. 네가 이렇게 성태기를 죽이고 앞길을 막는 소리나 해대냐. 걔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니? 자기 작업을 하는 데만도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딴 말을 해. 학원 차려준 거 뽕 뽑아먹겠다는 거야 뭐야. 처음 학원을 차려줄 때만 해도 고마워하던 시어머니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한테 받는 생활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 자기 아들 비위에 안 맞는다고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서도 너무 힘든 때여서 남편 일이 잘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다 어그러져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녀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 제 풀에 지쳐서 퇴사를 해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두통이 계속되더군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도저히 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있게 되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신다는데 너는 안 그러니? 뭐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건강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회사도 관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뭐 너도 애는 썼겠지. 그래도 결혼했다고 2년 만에 회사를 덜컥 관두는 건 좀 그렇다. 휴직계 같은 것도 있잖아. 라길래 울컥해서 뭐라고 하려는데 고기 반찬을 해봤다며 냉장고에 넣어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프다고 나름 신경 써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형부한테 여동생 있잖아. 지금 우리 호텔에 형부가 식구들이랑 다른 여자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 여동생 상견례인 것 같아.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동생은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 동생 이직 사실을 몰랐었겠죠. 여튼 동생이 우연히 남편 식구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하는 걸 본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당장 호텔로 갔더니 처음 보는 여자와 나란히 앉아서 상대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이거 아가씨 상견례 자리 맞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제 두 팔을 잡고 억지로 밖으로 끌어냈어요. 너 아프다고 해서 저분한테 오늘 부탁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저 사람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가! 라며 저를 내쫓아버렸고 저와 여동생은 분에 겨워서 부르르 떨고만 있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오더니 니네 혼인신고 안 돼 있잖아. 너도 성태도 처녀총각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 갈라서라. 우리 성태한테도 진짜 인연이 나타난 것 같으니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면 좋겠다.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제야 혼인신고하러 제가 가지 않았던 게 기억났어요. 남편은 제가 바쁘다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당시 저는 몸도 너무 안 좋았고 남편 집안과 맞서 싸울 만큼 정신적으로 강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며칠 후 저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학원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학원을 계약했던 제가 바보였죠. 저는 한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배신감과 충격에 마음도 힘들었거든요. 병원은 꾸역꾸역 다니면서 약을 먹었지만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자기와 동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내 가게 차리고 싶은데 경영은 아는 게 없잖아. 음식은 내가 만들게. 언니가 경영을 맡아줘. 나 그동안 돈도 꽤 모았어. 가게 차리는 건 걱정 마.
혼자서 하는 음식점에 경영하는 사람까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저를 기운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고마워 알겠다고 했죠. 동생은 캐주얼 한식당을 열어서 젊은 층을 겨냥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했어요. 저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산지로 가서 재료를 계약했고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는 포스터와 메뉴판을 기획했어요. 그렇게 열게 된 가게는 동생이 열심히 한 덕분에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엄마가 해준 것 같은 한상 가정식 컨셉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가게는 평수를 늘려서 좀 더 자리가 좋은 데로 옮겼어요. 그때 저는 퇴직금으로 받았던 걸 동생한테 줬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하는 거야. 네가 하는 가게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나도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 언니가 준 돈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게 내가 정말 꼭 흑자 내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동생은 그 말대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가게를 꾸려나갔죠. 레스토랑은 새 자리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게 됐어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자 동생은 전부터 해보고 싶었다며 대학가에 분식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시장 조사를 했고 동생 솜씨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낸 분식집도 대박을 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게 되어서 근처 회사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식품회사에서 저희 분식을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회사와 몇 번의 회의 끝에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래의 조리사들을 더 두고 많은 일들을 해나갔고 저도 가게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바쁘게 움직였어요. 식품회사에서 낸 분식 밀키트는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아예 건물 하나를 사서 음식을 만들고 연구하는 조리장과 가게들을 같이 두기로 했어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건 손님들이 모르게 하는 걸로 하고요. 한식당 가게와 분식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동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했거든요. 저는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마침 적당한 건물이 나와서 동생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중개사는 주인에게 연락을 한 후에 저희에게 건물을 보여주더군요. 연식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흠이 있고 낡은 데가 있었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그러자 중개사는 큰 건을 계약하게 됐다며 기분이 좋다면서 저희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계약할 건물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고기를 주로 하는 가게였는데 장사가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맛이 괜찮다고 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실수로 제 옷에 국물을 흘렸어요. 저는 바로 물수건을 새로 달라고 해서 옷을 닦았고 주인은 그걸 알고 바로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할머니, 진짜 자꾸 이러실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수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사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며 주인이 짜증을 내자 할머니 소리를 들은 직원은 그제야 겨우 저를 제대로 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더니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주방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인은 불쌍해서 써줬더니 맨날 제 멋대로라며 주방에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어요. 중개사와 다음에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꽉 잡는 거였어요. 얘, 너 신영이 맞지?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라며 제가 차갑게 팔을 뿌리쳤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하더군요. 우리도 그동안 네가 많이 궁금했어.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 찾았지 뭐냐.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니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얘. 네가 우리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해줄 수 있지? 너 성태 좋아하잖아. 학원도 차려주고 잘했잖아. 지금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계속 반말하세요? 저하고 그쪽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너도 우리 성태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미쳤어요? 제가 그 남자를 왜 보고 싶어 해요? 제 돈 다 털어먹고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요. 거기에 할머니도 한몫했잖아요. 사람 간 보느라 혼인신고를 2년 넘게 안 하다가 아파서 회사 못 다니게 생기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가게 안에서 주인도 내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한테 무안을 당하고 물러났는데 다음 날 전 남편이 어떻게 저희 레스토랑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은 몰골이 초라하고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면목 없는 건 아는데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꼭 갚을게. 응? 내가 댁을 왜 도와줍니까? 그리고 당신네는 예의도 몰라요? 하나같이 처음 보면서 어디다 대고 돈돈거립니까? 라고 하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박시영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찾아왔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왜 안 도와주겠어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남편은 별수 없이 일어났고 직원들에 떠밀려 밖으로 내쳐졌어요. 남편은 그때 상견례장에 있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음악 프로듀싱을 한다며 연예 기획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남편을 써주지 않았고 결국 여자가 집을 팔아서 저금했던 돈까지 다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식당 일과 일일 노동을 한다더군요. 사정은 안 됐지만 저는 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저보고 더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사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저와 제 동생은 그동안 결혼을 했고 각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가게도 잘하고 있고요. 사람한테 치여서 세상 일 다 싫었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지금의 제 남편에게도 새삼 더 고맙고 감사해집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앞으로 다들 좋은 일만 많이 있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부자 부모의 딸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친정은 벌써 큰 부잣집이었죠. 강남 전체가 시골 진흙밭이었던 시절부터 대대로 과수원을 하며 배농사를 지어오던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산업화 시절 강남이 개발되고 도시가 되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은
부자 유세 같은 건 전혀 없이 수수하고 좋은 건물주이기도 하죠. 있는 사람에게야 당연히 제값 받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해 주거든요. 그런 친정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아 무엇보다 독립심이 아주 강한 여자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중학생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스스로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고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로는 제 꿈이었던 바리스타가 되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금은 하나도 없이 스스로 번 돈에 은행 대출금까지 더해 차린 카페였죠. 그런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오래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예랑이는 저희 친정의 빚대기가 민망할 만큼 가난하고 불우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춤바람이 난 엄마는 예랑이가 아주 어릴 적 하나 있는 자식과 남편을 내팽개치며 도망쳤고,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호라비가 된 아버님은 예랑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허드렛 일을 전전하다 병을 얻은 탓이었죠.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명문대까지 보낸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을,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로요. 상황이 이러니 저희 주변에서는 저희 결혼을 두고 걱정이 참 많았을 법도 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누구 하나 저희 커플의 결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조건 맞춰 치러지는 정략적인 결혼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고, 예랑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멋진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가 있던 직후부터 예랑이가 부쩍 소가리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바로 수십 년 만에 불쑥 나타나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반가워 아가씨. 네? 네가 내 며느리구나. 누구세요? 나? 네 시엄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생긴 거 보면 딱 몰라? 네 남편 코 오똑한 거 그거 내가 물려준 거다. 아, 네.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다는 거니? 네. 뭐? 남친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춤바람 나서 남편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친 여자가 어떻게 부모냐면서요. 하, 너 지금 시엄마랑 기싸움 하자는 거구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솔직히 저도 기분이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요. 신랑에게 엄마로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 초대한 적도 없는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이 상황 자체가요. 적어도 최소한 신랑한테 와도 괜찮냐는 허락은 미리 받았어야죠. 허락을 해주긴 이니 신랑이? 제 말이요. 그걸 알면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랑이가 부쩍 소가리를 시작한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시모 때문이었어요. 엄마랍시고 부잣집과 혼담이 오간다는 건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커플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상견례 이후에도 예랑이는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엄마가 결혼을 앞두고서야 등장했다는 생각을 떠올릴 때면 불쑥불쑥 화를 터뜨렸고, 저 또한 신랑이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시모를 당연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희의 생각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뒤늦은 엄마 행세에 지 멋대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을 알뜰살뜰 챙겼죠. 마치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짜 엄마 같은 모습으로요. 그런 시모의 행동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모양이었어요. 저희를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죠. 춤바람이 나서 자식을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했던 시모에게 사실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 한번 알아보라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뒤늦은 엄마 행세를 하는 시모의 모습에 감동해서는 절대 아니었어요. 부모님 보기에도 시모는 부모 자격 없는 여자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자식 부부에 시모를 잘라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시모의 숨겨진 사연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였기 때문일 뿐이었죠. 이에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희 커플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시모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사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신랑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요. 혹여 거짓임이 밝혀지면 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내가 뭘 솔직하게 말해주면 될까?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들 곁을 떠나던 순간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연 같은 거 말이죠. 그러자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시모가 대뜸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더니 저와 신랑의 손을 꼭 부여잡은 채로 뜻밖의 고해성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약한 인간이 나로서는 차마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뭐가요? 춤바람이요? 춤바람은 그냥 핑계였지. 기왕 없어지게 될 엄마라면은 슬픔보다는 미움 쪽이 우리 아들한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니까요. 슬픔보다는 미움 쪽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를 이유라는 게 대체 뭐였냐고요. 암. 네? 암이었어 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가난한 처지에 치료비가 너무도 걱정이더라. 지금 시절에도 암은 치료비도 많이 들고 낫기도 어려운 병인데 그 시절이야 오죽했으려고. 더욱이 그때 집안 사정은 끼니 거르기 일쑤였을 만큼 무척이나 가난했었단다. 그래서 도망치셨어요. 가뜩이나 없는 사정에 암치료비를 데려다가 하나 있는 자식 앞길에 장애물이라도 될까 그게 걱정이어서요. 그랬지. 그럼 그랬단다. 결국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길이었어. 도망치면요? 떠나면요? 그럼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달라질 거라는 기대 같은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차라리 혼자 죽어 사라져버릴 생각뿐이었지. 근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더구나. 차라리 혼자 죽어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등지면서 떠나왔는데 암이 완치되더라. 치료비 같은 거 없었다면서요.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잖니. 의료보험이다 뭐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완치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이해가 되니?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요. 왜? 어떤 지점에서? 완치되었으면 잘 끝난 일이잖아요. 그럼 다시 엄마 자리로 돌아왔으면 될 일을 당신은 완치 이후로도 평생 신랑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닌가요? 죄책감 때문에 자식과 남편을 떠났다는 죄책감이 날 평생 남편과 자식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지금 하신 말 다 사실이고 들은 대로 믿는다고 쳐도 아직 의문이 하나 남네요. 죄책감에 가족 앞에 나설 수 없었다던 사람이 왜 결혼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죠? 제가 묻자 시몬은 또 한참을 생각에 잠겼고 이내 더욱더 펑펑 울어가며 거의 애원하더라고요. 암이 재발되었어. 말길에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구나. 그래서 나타났어. 죽기 전에 아들 결혼식은 보고 싶어서 평생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게 만든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에는 참석하고 싶었어. 그러니 이렇게 부탁하마.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제발 혼주 자리에만 앉게 해줘. 삶의 끝자락에서라마 마지막 엄마 노릇까지는 하게 허락해 주려무나.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는 시모를 바라보며 한때 자신을 버렸던 엄마를 향한 신랑의 앙금은 결국 누그러졌어요. 세 식구 하루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던 불우한 어린 시절. 고작 감기 하나만으로도 병원 가기 두려웠을 만큼 가난한 집안에 심지어 시모가 걸렸던 병은 치료비 많이 들기로 손꼽히는 암이었으니까요. 신랑은
그렇게 시모를 향한 원망을 누그러뜨렸지만 저는 시모를 아직 완벽하게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결혼식 혼주 노릇은 허락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죠. 시모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충분히 갖출 테지만 그 밖에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는 말라는 조건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명품 예단이라던가 값비싼 폐물 같은 금전적인 대가부터 나아가서는 친정 부모님의 상가에 장사자리 하나 내달라는 욕심까지 그 무엇 하나 탐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시모가 이에 동의하면서 저희 커플의 결혼은 순조롭게 치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대화와 약속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시모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저희를 찾아와 펑펑 울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사이 무슨 일 있으셨나요,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치? 내가 네 시엄마 맞지? 그럼요. 근데 무슨 일인데 또 눈물바다세요? 그게 말이다.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꺼내겠니? 부탁할 일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결혼 관련해서 금전적인 욕심을 품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이면 생각해 볼게요. 돌아보면 내 팔자가 참 기구해요. 네? 남들 다 가보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나 혼자만 조선바닥에 눌러앉아 죽어가고 있잖니. 겉도 남들은 한 번도 걸리기 어렵다는 암을 2번씩이나. 이대로는 아주 그냥 내 눈 얌전히 감고 곱게 죽지도 못할 것 같구나. 하도 원통해가지고서는. 밑밥을 많이 까는 걸로 봐서는 꽤 큰 부탁인 모양이죠.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꼭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죽기 전에 해외여행 딱 한 번만 보내주지 않으련? 미국이나 유럽 쪽 3-4달 투어 코스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런 해외여행 부탁을 받은 저희 커플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돌아섰고 차에 타기 무섭게 신랑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런 신랑을 부둥켜 안은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시모가 안타까웠죠. 그때 저희에게는 의심의 결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머리에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나타난 시모가 머리카락이 정말 한 가닥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마치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환자처럼 말이죠. 심한 탈모 증세를 보이던 시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희 커플은 결국 시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시모에게 결혼식 직후에 양가 합동 가족 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오면 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식 직후에 떠나자는 양가 합동 여행 계획을 완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결혼식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먹어 가면서요. 이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가 결혼 직전에 양가 합동 여행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절충안을 제안하자 시모는 이번엔 아주 펄쩍펄쩍 뛰어가며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죄 많은 삶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 비슷한 공방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시모를 향한 의문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혼자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심지어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의문이었죠. 그럼에도 저희 커플은 방식이야 어떻게 되었던 시모에게 여행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맞출 수밖에는 없었어요. 병색이 무척이나 완연해진 시모가 수시로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쳐들어가는 등 너무나 안타깝고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다만 시모의 건강을 염려한 저는 이번에도 조건을 붙였어요. 좋아요. 어머님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걸로 해요. 그래, 주겠니?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고독을 즐기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죽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도 많았고 번민도 많았던 어머니의 삶, 혼자서 조용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니까 대신에 저의 조건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조건도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해외여행 같은 큰 부탁까지 들어주는데 내가 뭘 못해주겠니?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로부터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받아 보자고요. 병원? 왜, 싫으세요? 그러니까, 질려서 그러지, 질려서. 내 삶의 절반이 병원이었어요. 뭐든 다 해주겠다면서요. 어머님 염려해서 하는 얘기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에휴, 그래 뭐. 까이꺼 맨날 살다시피 아는 병원인데 상담 한번 받는 일이 뭐 어렵다고. 그러겠다고 약속하마. 하지만 시모는 제가 잡은 병원 예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 진료 평크가 연달아 몇 번이 거듭되자 당연히 의심이 가중되더군요. 그때 마침 여행사로부터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으니 시모의 이상한 행동거지에 대한 일종의 제보였어요. 제가 카드로 결제했던 해외여행 비용 전액을 시모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냐고 문의했다는 제보 말이에요. 해외여행 대금 전액을 시모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대신 여행사에게는 환불 금액의 10%를 떼어주겠다는 딜까지 걸어왔다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시모는 제가 카드로 결제한 해외여행 대금으로 일종의 카드깡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시모의 행각은 제보받은 저희 커플은 내심 지피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꿍꿍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꾀를 내었고 곧장 행동에 나섰어요. 제가 시모에게 해외여행에 입을 명품 옷을 사주겠다며 백화점 명품 매장으로 불러낸 사이 예랑이는 시모의 거처를 방문해 꿍꿍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그렇게 서로 각자 작전에 돌입하고 몇 시간 뒤 저는 시모가 피팅룸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시모의 거처를 탐색하고 있는 예랑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랑이는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긴 한숨부터 떨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러고도 부모야? 이러고도 사람이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거야? 우리 생각이 맞았던 거구나. 확실해.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 상황이 어떤데? 서랍에서 바리깡이 하나 나오더라. 휴지통을 뒤져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다발 나왔고 아무래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은 게 아니라 멀쩡한 머리를 직접 자기 손으로 깎은 모양이야. 일부러? 우리 앞에서 암 환자 행사하려고? 뻔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냉장고에 유통기한 한참 지나고 상한 우유들이 잔뜩 들어있더라. 그 여자 갈수록 초췌해지고 수시로 구역질을 해대면서 화장실에 뛰쳐 들어갔던 건 장염이랑 식중독 때문이었던 게 확실해. 장염이랑 식중독까지야.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치,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 하지만 의사가 이미 확답을 내려놨더라. 응? 여기 진단서에 장염이랑 식중독이라고 써있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해. 우리 앞에서 해외여행 보내달라며 병색이 완연한 모습 보이던 시점. 딱 바로 그때부터야. 당신이 실망할 만하네. 나 같으면 곱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 웬만한 욕지거리는 다 끌어다 붙였을 테니까. 나도 심정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니까. 말을 마친 신랑은 낯선 목소리에 중년 아줌마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그 중년 아줌마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에 저는 시모에게 학을 떼고야 말았어요. 어머어머, 네가 박신의 부잣집 며느리구나. 누구세요? 나야 나, 네 시엄마 옆집 친구. 아,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알고... 당연히 알지. 박씨가 부잣집 며느리 생겼다고, 자식 장가 잘 보낸다고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다녔는데
자랑질만 하고 다녔게? 아들 자식 덕분에 목돈 생겼다는 유세도 떨어댔지. 그 돈으로 춤추는데 투어를 돌 계획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랬어요. 시모는 과거에 암에 걸렸던 적도 이번에 암이 재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머리를 삭발해가며 암 환자 행색을 해댔을 뿐이었고 병색이 완연하고 초췌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상한 우유까지 마셔가면서 장염과 식중독에 걸렸을 뿐이었죠. 목적은 아니나 다를까 돈이었어요. 해외여행 비용을 챙겨서 그 돈으로 또 즐겨볼 생각이었던 거죠. 비로소 저희 커플은 시모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깨닫게 되었지만 결혼식까지 모든 사실을 함구했어요. 시모를 저희 커플로부터 영원히 떼어놓기 위해서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맞이한 결혼식 당일. 결혼식을 앞둔 저희 커플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모가 예식장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모범택시에 태웠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지난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는 배려인 척. 출국심사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하니 결혼식 참석은 어렵겠다면서 시모를 태운 모범택시를 다짜고짜 출발시켜버렸고요. 마침내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진 시모는 희희낙낙 모범택시와 함께 멀리, 아주 멀리 떠났고 저희 커플은 순조롭고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혼주 자리에는 추악한 시모 대신 시댁 쪽 큰어르신이 앉았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연신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모범택시를 타고 멀리 떠났던 시모였죠.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제야 받니? 당연히 못 받을 수밖에요. 좀 전에는 결혼식 중이었고 지금은 신혼여행 출국 수속을 밟는 중이라서. 거 됐고 뭐가 좀 이상하니 확인 좀 해줘야겠다.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글쎄 이놈의 모범택시 기사 양반이 내가 여행사에 볼 일이 있다며 아무리 애원해도 무작정 고속도로를 타버리더니 급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산골에 덜컥 내려놓지 뭐니. 그래서요. 나 지금 생뚱맞은 강원도 산골이라니까. 택시기사 바꿔줄게. 확인 좀 해봐라. 글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예, 벌써 3번째 말하잖니. 나 지금 강원도 산골이라고. 좀만 더 가면 아주 북한까지 나올 지경이야. 일부러 거기로 보냈어요. 정확히 도착한 거 맞고? 됐죠? 뭐? 우리가 당신 내쫓은 거라고. 당신이 내 신랑 버렸던 것처럼. 왜 이러니 며느라. 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곧 죽을 것 같아. 암 아닌 거 알아요.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일부러 장염에 식중독까지 걸려가면서 암 환자 사연팔이 해댔던 거 다 안다고요. 그니까 꼴같지 않은 수작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세상 어느 누가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핑계로 연기를 하겠어. 이건 모함이야.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 분명해. 아니, 당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길래 그런 식으로까지 준비해가면서 음해를 합니까? 그리고 기사님한테 여행사에 들리자고 했던 이유는 뭔데요? 여행사에 볼 일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내가 대신 대답할까요? 해외여행 비용 현금으로 환불받아서 먹고 튀려는 생각 아니에요? 결혼식 빌미로 남편 낳아준 엄마라고 사돈이라는 핑계로 우리 친정한테서 한몫 뜯어낼 생각으로 암 환자 행세까지 해가면서 수십 년 만에 접근했는데 그걸 초장부터 확 막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 핑계로 그 돈이라도 챙겨가려고. 맞나 보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 침묵은 가장 훌륭한 긍정이다. 제가 말을 마치자 남편이 전화를 넘겨받았고 남편이 여보세요 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시모가 모범 택시비만이라도 대신 내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해댔어요. 하지만 시모의 추악한 민낯을 직접 목격한 남편은 길고 길었던 시모와의 악연을 끊어내었어요. 택시비는
출발 전에 벌써 지불했어. 너까지 매정하게 굴지 말렴. 엄마잖니. 널 낳아준 엄마. 그래요. 그 낳아준 값으로 지불한 모범 택시 값이야. 낳아준 값은 택시비로 퉁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아들, 승준아. 내가 왜 당신 아들이야? 당신 손으로 따뜻한 밥을 한 끼 해먹인 적 있어? 아님, 졸업식 때 꽃을 한 송이를 안겨주기를 했어. 아니잖아. 당신은 내 평생에 없던 사람이잖아. 평생에 없던 사람이 엄마랍시고 불쑥 나타나서는 암 환자 행세까지 해가며 외동아들의 마지막 효심마저 짓밟으려 했던 추악한 속물이잖아. 나 당신 아들 아니고 당신도 내 엄마 아니니까 제발 좀 내 세상에서 사라져요. 비행기는커녕 모범 택시라도 한번 타본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면서 곱게 사라지라고요. 알겠어? 그날 남편의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제 가슴이 다 미어질 만큼 아프고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시모와의 사건을 겪으며 저희 부부는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시모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속물이라는 사실을요. 이후 저희 부부는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카페를 마련하며 받았던 대출금을 부부가 함께 착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고 저희 부부의 카페는 동네 사랑방도 되었죠. 어렵고 외로운 어르신에게는 무료 커피와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또는 토스트를 제공하고 카페 영업이 끝난 뒤에는 학원으로 돌변하기도 해요. 저희 부부 둘 다 명문대 졸업한 경력을 살려 동네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모의 소식은 알 길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같은 부모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부모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네요.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랑 많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어린 시절 동화책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공주들은 왜 하나같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만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왕자를 만나고 싶다면 직접 백마를 타고 왕자를 찾아 나서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여자의 성공을 마치 배경 좋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돼야 완성되는 것처럼 그린 것도 불만이었어요.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잘 차려진 남의 인생에 편승해 놓곤 마치 그게 성공인 양 뿌듯해하는 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제게 어른들은 그러셨죠. 여자는 자고로 온실 속 화초처럼 남편 사랑받으며 조신하게 자라야 하는데 너처럼 기 세고 자기 주장 강하면 평생 고생하고 살게 돼. 마치 저주라도 내리듯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편이 되어준 건 둘째 이모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 소유물이에요. 뭘 조신하게 남편 사랑에 기대 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펼치며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말하셨죠. 그러니 네가 결혼을 못했지. 당시 이모는 40이 다 된 나이에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야유와 달리 제 눈엔 그런 막내 이모가 저희 엄마나 결혼한 다른 이모들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휴가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수영, 스키며 라틴 댄스에 스킨스쿠버까지 취미생활로 하는 모습이 훨씬 멋져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자식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기 힘들었던 엄마나 주변의 기혼 여성들과 달랐으니까요. 막내 이모는 종종 제게 그러셨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남들과 같은 길로 빨리 간다고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내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네가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 이모의 그 말은 중학생이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안 그래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걸 실패자나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치부해서 원치 않음에도 남들과 같은 길로 가길 강요받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아군을 만난 것 같아서 든든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제가 이모처럼 될까봐 걱정하셨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며 살게 됐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지, 그걸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대학생이 될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제 인생에 대한 방향이 잡혀갔고 약간의 확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알게 됐죠. 지금의 제 남편 말이에요.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저와는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내심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성격이 강하지 않아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죠. 제가 보기에 남편은 온화한 성격 탓에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주느라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되게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착하고 거절 잘 못하면 호구로 보고 이용하려는 나쁜 습관이요. 반면 저처럼 성격도 강하고 섣불리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뒤에서 욕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피해자였어요. 공동과제를 할 때도 팀원들은 늘상 남편한테 힘들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과 자기들 몫까지 시키곤 했어요. 저라면 참지 않고 균등하게 과제를 배분하자고 따질 텐데 남편은 알고도 묵묵히 받아들이더군요. 그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하루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공동과제라 조원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데 왜 네가 다른 사람들 몫까지 떠맡아서 하니? 억울하지도 않아? 애들이 그러자고 해도 싫다고 해야지. 넌 입도 없냐? 왜 싫다고 말을 못해? 자기 일을 떠넘기는 애들도 나쁘지만 매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너도 잘못이야. 그러니 애들이 너를 호구로 알고 더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제게 그러더라고요. 팀원 5명 중에 알바하는 사람이랑 너랑 나를 제외하고 3명이야. 걔들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급적 시간이 많은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친구끼리 그 정도 처지는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알바도 안 하는 내 몫까지 네가 더하는 이유는 뭔데?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야, 네가 힘든 걸 보느니 내가 대신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내 부모도 아니고 왜 나 힘든 것까지 따져? 혹시 너 나 좋아하냐? 그저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 나 너 좋아한 지 오래됐어. 맙소사, 전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고백을 듣고 보니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시험철에 자리 잡기 힘든 도서관에 매번 자리가 났다고 저를 불렀던 것과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의 공짜표가 생겼다고 저를 불러냈던 일 등
그동안 눈치를 못 챈 제가 이상할 정도였죠. 그제야 나야말로 이 남자의 호의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해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작정한 듯 그동안 제게 못했던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많이 좋아해. 내 마음이 부담된다면 미안하다. 남편의 고백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본 남자랑 덥석 사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마음은 고맙게 받겠지만 난 너한테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의외로 남편은 제 뜻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저를 친구로서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쓰이고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났어요. 매일 봐왔던 남편 얼굴이 자꾸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모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해. 그 친구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이모, 나 걔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 그냥 걔가 나 좋아한다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뿐이야. 고백? 말도 안 돼. 고백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찔리긴 했어요. 감춰둔 제 마음을 대번에 들킨 것 같아서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한테 문자가 왔지 뭐예요. 학교 앞 호프집에서 만나자고요. 그래,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지. 한번 거절당했다고 물러나면 쓰나. 이번에 고백받으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줘야겠다. 1월 심산으로 저는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런데 뭐? 군대 영장이 나왔다고? 약속 장소에 가보니 과 동기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남편이 군입대를 앞두고 동기들을 모두 부른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김칫국만 퍼마신 꼴이지 뭐예요. 창피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으로 저는 금방 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구석에 앉아 괜히 남편을 얄궂게 노려봤어요. 때마침 호프집 안에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흘렀고 그 노래 탓인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혹여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서둘러 호프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간다는 말도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침대 위에서 비비적대며 지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 지금 훈련소 들어가. 그동안 네 덕분에 행복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남편의 문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곤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단문을 보냈는데 하필 이 꼴이 됐지 뭐예요. 나 사실 말 못했지만 너 정말 야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이런 네가 싫다 정말. 아, 오타 장렬이었어요. 오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자가 전송된 후였고 당연히 남편한테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훈련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었죠. 그렇게 우울한 겨울방학이 지나고 2학년이 된 저는 1년간 붙어 다녔던 남편의 빈자리를 새삼 느끼며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제게 말을 거는 친구도 없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4학년이 되었어요. 학점 따랴, 취업을 위해 스펙 쌓으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다 대기업 인턴 사원 모집 요강을 받으러 과 사무실에 들렀다가 제대한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선뜻 먼저 말을 건네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끝이 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눈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잘 지냈어? 요즘 취업 때문에 바쁘지? 나 복학했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질렀죠. 그래, 바쁘다.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됐냐? 2년 만에 나타나선 고작 한다는 말이 바쁘냐고? 씩씩대는 저를 보곤 남편은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 여전한 거 보니 기분 좋다.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진작 연락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에 그동안 꽁 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오랜만에 학생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늘 혼자 먹던 학식을 둘이 먹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2,500원짜리 백반이 말이에요. 그날 남편의 환송식을 했던 호프집에 들러서 우린 묵은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절친이 되었고 벚꽃이 캠퍼스에 흩날리던 어느 봄날부터 본격적인 CC가 됐어요. 먼저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한 저는 대학생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어요. 신입사원들은 누구나 그렇듯 사수한테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먹고 피곤에 쩔은 몸으로 회식 자리까지 끌려다니는 저를 위로해준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 탓에 선배들한테 자주 혼났던 저는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진작 회사를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제 입장을 헤아려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마치 밖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요.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조금씩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 갔어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취직에 성공해 첫 월급을 탄 그날 청혼을 했죠. 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백마를 타고 내 남자를 찾으러 나서야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찾아낸 남자가 바로 너야. 내가 널 왕자로 만들어줄게. 어때? 나랑 결혼할래? 제 청혼의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이런 기분이구나. 여자들이 남자한테 청혼받을 때 느끼는 기분이.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나를 왕자로 만들어준다는 약속 정말 지킬 거야? 당연하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왕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대신 언제까지라곤 약속 못해? 남편은 기약도 없는 약속을 받고도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렇게 우린 CC로 만나 부부가 됐고 몇 년간은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소소한 부부싸움이나 사소한 시댁과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거기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해서 기쁘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의 회사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필 군 시절부터 남편을 괴롭혀왔던 선임을 회사에서 직속 사수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놈은 여전히 재벌릇 개 못 주고 남편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남편은 입사 초부터 회사 생활을 힘들어했어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사람 피를 말리며 괴롭히는 통에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이 일로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 사실이 선임 귀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전보다 더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통에 남편은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지 뭐예요.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이직을 권했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험을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고 회사로 향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남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까짓 퇴사,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내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은 절대로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판을 지으려고 전화했더니 이놈이 실실 쪼개면서 사람 속을 긁지 뭐예요. 제 남편이 멍청해서 일을 좀 가르쳐준 것뿐인데 여편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남편 직장 상사한테 바락바락 대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뻗치던지 참을 수 없어서 반차를 내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어요. 로비에 선임 이름과 직급을 대고 방문 신청을 했더니 글쎄 그놈이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해서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는 거 있죠. 로비에서는 못 들여보내준다지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하는 수 없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니 피가 끓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 사증을 이용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선임에 대한 글과 저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올렸어요. 누가 들어도 선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적어서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바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업무가 바빠서 약속을 깜빡했다며 게시판 글 좀 내려달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 올리고 내 남편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사과는 할 테니 공개 사과문은 못 올리겠다고 뻗대다가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곤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상처 입은 남편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서 그 인간을 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죠. 돈도 돈이지만 이러다가 내 남편이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야, 난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남자가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상황에 따라선 남자가 육아랑 살림을 맡고 여자가 돈을 벌어도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육아랑 살림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출산휴가 끝나면 나도 다시 복직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무릎 협착증 때문에 애를 못 봐주신다고 그러네. 어머님은 아가씨네 애 봐주시고 있고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서 걱정도 되고 말이야. 자기야, 한번 생각 좀 해주라. 처음엔 선뜻 하겠다는 말을 안 턴 남편은 아내 대신 육아를 맡고 있는 남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며 카페를 찾아보고는 며칠 뒤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회사에 사직서를 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출산을 했고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던 남편은 꼼꼼한 성격을 10분 발휘해 저보다도 완벽하게 육아와 살림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큰 산을 넘고 드디어 평온을 찾았다 생각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았던 신우가 남편이 애를 업고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상황만 전달한 게 아니라 있지도 않는 말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시댁에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신우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나 남편한테 확인을 하면 될 일을 생뚱맞게 점집을 찾아가 무당한테 물었다지 뭐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무튼 무당 말이 저희 집에 우환이 끼었다고 비방용 부적을 써주더래요. 이런 상황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주말에 이불 빨래를 하려고 커버를 벗기다가 제 베개에서 떨어진 부적을 보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 거죠. 며칠 전에 어머님이 낮에 집에 들렀다 가신 일이 생각난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그 일을 그냥 웃고 넘겼는데 다음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부적은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물에 젖어서 버렸다고 했더니 대뜸 제 뺨을 치시지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가 끼어들어 저 들으란 듯 소리쳤어요. 오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며 기어이 네가 사단을 내는구나. 너 그 부적이 어떤 부적인지 아냐? 부당이 그러더라. 네가 하도 기가 세서 내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너 기 안 누르면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럼 애미가 돼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겠냐? 그래, 네 기 좀 누리려고 써온 부적이다. 내 아들 살리려고. 근데 네가 그걸 버려? 100만 원이나 주고 산 귀한 부적을? 그러자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 무당 말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걸 들여서 이 사단이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말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들이지 말아야 할 거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솔직히 우리 오빠 이날 이때까지 수년간 몸무게 변화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언니랑 살고부터 저렇게 살 빠진 거 봐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언니가 오직 집에서 잡았으면 피골이 상접했겠냐고요. 어디 그뿐인가? 친정에 애 맡기면 될 거를 멀쩡히 회사 다니는 우리 오빠 집에 앉히고 언닌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말이 나와요? 길게 말할 거 없다. 네가 버렸으니 당장 가서 네 돈으로 다시 받아와. 하다 지 남편 좀 살려보겠다고 받아온 부적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년은 처음 본다. 아주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내 손녀가 너 닮을까봐 걱정이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자, 보세요. 제 정신과 진단서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다 적혀 있으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래도 이 사람 탓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 기가 세서 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저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멀쩡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남편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서 사과문 쓰게 한 것도 이 사람이고 그 놈을 내 앞에 무릎 꿇린 사람도 이 사람이고 회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제게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사표 내라고 말해준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어땠어요? 내가 군대에서 선임한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할 때 제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셨죠? 정신력만 강하면 뭔들 못 이기겠냐고 다 제 잘못이라고만 했잖아요. 제대하고 반년 동안 내가 집에서 숨어 지낸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내 탓이 아니라 날 괴롭힌 선임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숨지 말고 맞서 싸우자고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손찌검을 해요? 엄마가 왜요?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짓거려?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굴지 마. 만약 또다시 그러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 내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서슬퍼런 남편의 기세에 어머님과 시누이는 꼬리를 팍 내린 채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소리치며 화를 낸 남편은 그날 이후 표정이 확 달라져선 전과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늘 참고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나요? 남편의 상담 선생님도 남편의 변화를 보고는 무척 반기시며 자주는 아니래도 화가 나면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처음 화를 내보고 신이 난 남편은 전과 달리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저보다도 더요.
그 바람에 오히려 제가 속에 사리가 생길 판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을 괴롭혔던 선임 말이에요. 제 남편한테 했던 일이 회사에 쫙 퍼지는 바람에 승진도 맡기고 회사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게 돼서 결국 회사를 나갔다더라고요.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꼼꼼한 성격대로 블로그에 딸아이 육아일지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가 출판사 관계자 눈에 띄어서 출판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남편은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었죠. 결혼 후 지난 4년간 커다란 고비를 2개나 넘은 우리 부부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련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나 봐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큰 시련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센 시련이 닥쳐도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줄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백마 타고 나서서 고른 나만의 왕자님이니까요. 정작 하는 일은 신데렐라급이지만요. 그래도 약속대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왕자가 될 날도 오겠죠 뭐. 남편은 기대도 안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